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마감 1시간 앞두고 또 2부 시작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여전히 21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약보합 전환한 뒤에 강보합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착하는 모습들이 코스피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좀 안정적인 흐름이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또 하루 만에 어떻게 이것을 예단하느냐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오늘까지 좀 이어가 주면서 630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코스피 2100포인트 오랜만에 보죠. 1년 7개월 만에 보는 숫자인데 1년 7개월 만에 보는 2100이라는 이 의미와 그리고 2100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2100포인트보다 얼마나 더 올라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106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0.15% 상승했고요.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한 2포인트 정도 더 올라주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큰 폭의 변동은 없지만 2100포인트 위에서 빨간불을 보여준다는데 오늘 의미가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가는 지금 정도 포인트입니다. 2106포인트고요. 고가는 210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저가도 2100포인트 깨지지 않고 2101포인트 장 초반에 형성을 한 뒤에 쭉 올라오고 그 이후에는 2105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 어떤지 변동이 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만이 여전히 사고 있는데요. 1689억 원, 1669억 원이네요. 예, 사고 있고요. 기관이 174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418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 투신이 1102억 원 그리고 1280억 원 각각 좀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만이 313억 원 순매수합니다. 자, 코스닥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622포인트 0.07%만이 하락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종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시가가 고가입니다. 624포인트 출발을 했고요. 621포인트 장 마지막쯤에 와서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가와 고가가 큰 의미는 없고 620선 위에서 지금 소폭의 상승 하락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이 201억 원, 외국인이 159억 원 사고요. 기관이 392억 원 매도하는데 기관은 연기금만이 3억 원을 사고 있다라고 수급 포인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이슈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21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래소인데 1년 7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이 박스피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추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코스피가 2100선을 1년 7개월 만에 돌파하면서 추가 반등 시도, 일단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여러 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지수는 2150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코스피는 1월 12일 이후 굉장히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간 데 따른 가격대 매우기가 전개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가격갭을 메우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조금은 다시 높이는 분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상승폭이 사실 더 크면 좋은데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은 아쉬운 국면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네, 일단 전일 코스피 급반등을 자극한 변수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따져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단기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중국 상품 가격이 올랐고
한국의 수출 모멘텀 기대감들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스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이런 한국, 중국, 유럽발 이벤트들이 좀 시장에는 흠풍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의 2월 중간 수출액을 보면은 26% 증가했다고 보지만 기저효과, 영업일수 증가,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 가격 효과 반영이 컸기 때문에 수출 금액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점차 한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글로벌 수요 부족,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 전가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의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2월에 정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한 정점 통과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 정치적 리스크에 좀 대비해야 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는 한국일을 넘겼지만 네덜란드 총선, 프랑스 대선을 3월, 4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잊혀진 이슈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아마도 3월 달에는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미국 PC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 10일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3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가 유지된다면, 일단 올해 3번 금리 인상의 점도표가 유지된다면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레벨에 대한, 그리고 속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일 코스피가 2100을 돌파하는데 힘을 실어줬던 모멘텀들이 더 강해지거나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코스피 상승도 일부 상반기 중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쨌거나 이 분위기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3월, 4월 달에 미국, 유럽, 중국발 불확실성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 시장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를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게 베타값에 따른, 그러니까 저베타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인데요. 따라서 베타값이 높은 업종의 비중을 줄이고 베타값이 낮은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별 베타값을 비교하면은 고베타 업종에는 시클리컬, 철강, 조선, 에너지, 화학 같은 업종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요. 저베타 업종에는 내수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워낙 강세 국면에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좀 가시화될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미디어에서 소매 유통, 호텔 레저 등으로까지 내수지 내에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봤을 때 지금부터는 코스피 2100 이상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수주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좁게 봐서 내일장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내일장 전략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 시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를 통해서 하단은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순환매 과정 속에서 시장 레벨업 추가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주, 그리고 보험이나 통신과 같은 좀 방어주들 비중을 늘리면서 3월, 4월 달에 다가올 수 있는 좀 변동성 확대 국면을 대비하는 전략을 2월 말 3월 초에는 점차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2100선 이상에서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격 매수를 조금은 자제할 국면이다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각종 어려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2100포인트 넘어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넘어섰고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배경 의미를 누구보다도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예,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건 금주 초지만요. 이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이 뭐 좀 많이 들어왔다.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후행적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예고하거나 뭐 향후에 있을 일을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통계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 정도를 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이러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유입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는 예전부터 계속 제가 이 글로벌 유동성 파악하는 그 수치로 좀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런 수치인데요. 지난주에 24억 7천만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10억대의 자금이 계속 유입됐었기 때문에 2월에 유입되는 속도가 1월보다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에 전체적으로 한 28억 달러가 유입됐다는 점을 한다면 2월에는 그거보다 뭐 누계로 따진다면 한 2배 정도가 되겠죠. 속도가 빠르게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다만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파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후행적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야지 이번 주 것이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환경 요인을 계속 추적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뭐 매수만 하는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 이 매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것이 충돌하는 것이 계속 정체가 되고 지수상으로 정체가 되고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동성 유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어제 좀 급하게 상승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계속 유지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만 만약 올랐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타 국가들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쪽으로 더 유입이 될지 이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가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차별화가 좀 해소되는 이격이 완화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3.8% 어제까지로 따져봤을 때요. 그리고 미국이 뭐 좋다 해가지고 S&P 500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면 5.65%입니다. 우리보다 어제 상승이 없었다면 한 2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미국이 가장 많이 올랐나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가 14%, 인도가 8%, 중국 상해 지수도 4.8%나 올랐고요. 물론 작년에 강세를 이어갔었던 동남아 증시는 좀 약간 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가 0.84%, 말레이시아가 3.95% 우리 정도 수준입니다. 신고가 이어갔었던 동남아 증시가 좀 약화된 것 제외하면은 이머징 마켓 증시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특징적이죠. 이 대목에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효과도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줬다. 이 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효과가 인플레이션 자극 심리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원자재 상품 시장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이나 이쪽 원자재 관련된 국가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이머징 마켓 통화 계속 그동안에 불규칙적이고 변동성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또한 재밌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원화가 한국 원화요. 올해 5%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달러 투자자 얼마나 수익을 올릴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국 시장 올해 수익률은 이 절상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두 자릿수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액티브 자금이 우리 시장, 한국 시장에 악재성 성격도 있었지만 과연 그냥 그것만으로 빠져나갔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원화 투자자에게는 좀 답답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달러 투자자는 이익 실현의 매력을 느낄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효과가 달러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제공했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것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달러가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 흐름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점, 결국 3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생긴다. 이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외 요인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국내 환경 요인 한번 본다면은 이 정치적인 일정상의 악재,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삼성그룹 스캔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악재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정점에 달하는 타이밍이고요. 그 구속적 부심, 이 부회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날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점도 타이밍상으로 참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시장은 흔들렸지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4일 동안 외국인 유동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정치 이슈의 마무리 국면 진입도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월에 가면서 이러한 정치적 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것만큼은 또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거론했었던 요인 중에 기술적 흐름이 있었죠. 2월 2일에 우리가 2092포인트 기록한 이후에 수렴을 거쳤는데 무려 열 이틀 동안 수렴을 거쳤습니다. 이 수렴 이후의 모습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수렴이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쌓아놨던 거 계속 청산을 해왔었죠. 그러면서 어제까지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결국 반전이 나타났다는 점이죠. 이러한 수급상의 변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면과 더불어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2100포인트라는 배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좀 가네요. 그냥 오랜만에 오를 때가 돼서 이제 갈 때 됐지 이게 뚝딱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강세장으로 지금 전환이 좀 된 듯한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아요. 그러면 이 강세장들이 혹시나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분명히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와 동반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펀더멘털 요인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요인 중에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출 데이터인데 어제도 그 얘기 나왔었죠. 아마도 1분기까지는 계속 시장을 돕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20일까지 집계로 해서 작년 대비 26.2% 증가했다는 소식 이미 다 매스컴에 나온 얘기고요. 이번에도 화학 반도체 중심의 호조세 나타났다는 거 4개월 연속 계속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가 계속되면서 국내 경제가 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 내수 경기는 계속 부진하지만 이 수출 쪽에서 또 무역 수지 쪽에서 이런 투자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찾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살펴봤을 때 수출 지표를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기저효과가 1분기 지나면서 약화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쪽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재고 사이클이 계속 단기 정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반도체하고 화학업종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선행해서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쪽 수출 지표도 이제부터는 탄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 주가처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주는 이런 임팩트는 점점 약화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기저효과가 사라질 때 이 변화되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일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경기 사이클이죠. 오늘은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여태까지 봤었던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세 중에서 2월 달에 나오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경기 확장 시그널을 이 트럼프 정책 이전에도 어느 정도 주고 있다는 점, 경기 시그널,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주 15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어제 유로존 제조업 지수도 또 호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서프라이즈 성격의 지표가 나왔죠. 이러한 지표 호전 나오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금리 인상이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상황인가? 시장에서 이렇게 재료들이 악재로 변질될 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면 이러한 지표들의 온도가 좀 미적지근하다라는 것이죠. 좋긴 좋은데요. 지표의 호전이 과열을 우려해서 금리 인상을 시킬 정도가 아니다. 긴축을 시킬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던
경기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효과가 사라진 우리 수출 지표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지표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던 그런 가능성을 지금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지표의 호전이 과열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 CPI 지수 같은 경우에 임금 측면의 데이터에서는 예전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과연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물가 지수가 그걸 뒷받침되면서 절대 레벨이 확장세를 지속시키는 그런 정도로 뒷받침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로 이렇게 작용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뜨뜻미지근한 그런 정도의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금리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이거 계속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FRB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좀 두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금리 문제가 시장의 악재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우리가 걱정할 단계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3월에 이벤트가 되겠죠.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금리 문제가 좀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 요인이 유동성 흐름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현재 2100포인트가 올라와서 좀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지표 호저와 관련해서 분석 흐름들 한번 들어본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인 흐름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100포인트 이후에 나타난 특징적인 상황들 그리고 짚어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주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 2100포인트를 넘어서기 전후로요. 지난주부터 이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매기 분산 성격에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상승을 시도하는 종목들의 이 수출주와 내수주가 어느 한쪽만 끼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60일 신고가를 이제 거래소에서 꼽아보니까 아까 제가 1시 정도에 꼽아봤는데요. 한 46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이 포스코나 LG이노텍이나 미래에셋대우, 신세계, 현대건설, 하나투어 뭐 이런 성격들의 종목들인데요. 이미 뭐 포스코나 하나투어, 유통업체 이런 종목들은 몇 번을 거론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적인 점, 결국 수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내수주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결국에 실적 호전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다. 이 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60일 신고가까지는 아도 그러한 정도로 상승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종목명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턴어라운드 성격의 기업들의 주가 역시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만 이렇게 우르르 올려가는 뭐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바닥에서 턴어한 종목들이 강하게 나서기가 힘든데 삼성전자가 약간 쉬어지고 시가총액 반도체나 화학업체들이 지금 흐름상 개고 사이클상 좀 쉬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후행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을 체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고가 흐름만큼 신저가도 와장창 나오면은 이 양극화라고 이어져서 항상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후행하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저가 나오는 종목이 극히 적다라는 점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류의 이유에 특징이 없는 그런 경우는 사실 단순히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지수가 높기 때문에 2100포인트 전후로 이제 올라선 다음부터는 지금 뭐 여러 종목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 말씀드린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호전이 아니라 정체만 되더라도 아마 주가상으로는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좀 양극화되는 모습이 좀 예전보다는 완화됐지만 향후에도 오르는 종목이 계속 지속해서 오를 점이 좀 강하다. 이 정도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인덱스 투자자, 그러니까 파생 상품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탄력적 강세가 우리가 올해 몇 번을 경험했죠.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요. 큰 폭 상승한 다음에 다시 박스권 형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고 그 박스권 하단이 어딘지는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최소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데 등락 과정이 거래일수 한 2, 3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까지 올해 들어서 그런 모습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큰 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는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2100 이후에 투자 전략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측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글로벌 투자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급격하게 자산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감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이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커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설사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 생각할 필요 있겠고 지금 2100포인트 넘어서 오고 글로벌 유동성이 호전되는 이 상황에서는 논할 상황이 아니다. 결국 절대지수 레벨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기서 아까 인덱스 투자자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사실 파생상품 포함해서 인덱스 투자자보다 이 주식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2100포인트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인덱스 투자자들에게서는 좀 약간 힘든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롱 포지션 잡은 경우는요. 근데 주식 투자자의 경우는 최근에 강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조정이 나타나도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2100포인트 돌파를 전후해서 나타났었던 이런 실적 호전 신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했었던 최근에 중심에 됐었던 관심이 좀 갔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좀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종목들에서 좀 막말로 이렇게 물려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은 좀 압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그리고 압축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21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오늘 시장 참가자분들은 오랜만에 좋은 지수에 그리고 흐름에서 조금은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도감, 2100을 좀 뚫어주면서 지수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가 좀 올라주면서, 안도감도 좀 있겠지만, 동시에 우려감도 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증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2100포인트 상당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거의 뚫은 수치이고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건 매크로 지표들의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또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지금 2016년 실적치가 영업이익 100조,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140조인데 이러한 컨센서스를 모두 부합을 하면서 상당히 펀더멘털 탄탄한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호조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좀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뭐 2100포인트 좀 뚫었지만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 속에서 좀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뭐 V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거의 역대 저점에 가까운 지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V 코스피 지수 한 9.4 정도 찍었었는데 이 지수가 10년 동안의 가장 최저점이었고요. 지금은 9.7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아무래도 전저점을 좀 찍어준다면 아무래도 다시 좀 올라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그때는 지수의 좀 하락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관들은 빠르게 좀 수익 실현을 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본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좀 단타를 좀 칠 수 있는 단기적인 자금 운용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초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던 건 휴장 후에 열렸던 미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좀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좀 흘러들어왔고, 다만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가 갭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갭을 좀 메꿔주는 되돌림 흐름이 좀 나왔다가 지수가 좀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소매 판매 업종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흐름을 소매 판매 업종이 지수를 이끌었고, 그에 따라서 소매 판매 업종과 관련된 수출주들,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오늘 좀 흐름이 좀 좋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그쪽을 모두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자금들이 아무래도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라델피아의 연은 총재가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 지표가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지표를 좀 본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실물 경제 지표에 상당히 좀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는 있지만 5개년 동안의 컨센서스치는 지속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여는 총재들의 예측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이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서 오늘 증시를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성장 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휴대폰 부품주로 재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2%대 지금 현재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롯데케미칼 소식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각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소식입니다. 알리페이 엇갈리는 전망이라고 하는데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분할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엔 어떤 또 호재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이머징 마켓 교체 시점에 주목이라고 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또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 이야기인데 실적 저하 우려감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실적 저하 우려감 나오면 주식이 잘 가지 못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빠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LNG선 발주 수요 예상이 강세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수송이 증가되고 있고 LNG 발주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주가도 좀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추천 종목으로도 들어와 있던 현대미포조선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라고 하는데 이 종목 요즘에 좀 잘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소폭 좀 수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휴대폰 부품들이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이유는 뭐 MWC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겠지만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좀 불리한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과의 좀 경쟁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겠고 또 LG전자가 이 틈을 좀 치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고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받고 있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듀얼 카메라와 관련된 채택 소식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는 애플이 먼저 탑재를 하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뭐 LG도 좀 탑재를 하고 있고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 역시도 지금 듀얼 카메라를 모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만 채택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주가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여기에 부품 공급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 역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폭발 이슈가 겹쳐져 있고 듀얼 카메라 역시도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특히 듀얼 카메라에 상당히 품질 관리가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벤더들 관리가 지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여기에 특히 좀 상당히 호재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같은 부품사들의 공급을 받아서 모듈을 조립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밸류체인이 전방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을 본다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삼성전자가 흔들린다면 삼성전기가 흔들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영세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하고자 매출처를 상당히 다양화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혹은 뭐 오포나 비보 지금 뭐 중국의 2, 3위 업체들까지 매출처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당히 시초가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소폭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사들의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실패를 한다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게도 상당히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지문인식 관련된 모듈을 개발을 해서 지금 중국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지문인식 모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을 받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삼성전자 쪽으로 모듈을 좀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일 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문식 센서 같은 경우에 매출이 크게 늘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한 듀얼 카메라 공급 확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삼성 쪽에 치우치다 보니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음 종목 롯데케미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최근에 뭐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41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2.5% 정도의 낙폭이 좀 있는데 자사주 매각이 영향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각을 좀 하면서 매각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각 내용을 좀 보면 사실 지금 좀 더 매수하기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자사주 매각 자체가 상당히 악재인 것은 맞지만 이번 자사주는 지금 롯데케미칼이 장내 매수를 사들인 그런 자사주는 아니고요. 2012년에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이 합병을 하면서 KP케미칼의 주주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모두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은 모두 5년 내에 매각을 좀 하도록 상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는 아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매각으로 인한 자금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또 좋은 호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7일 공시를 보면 싱가포르의 JAC 예비 입찰에 이미 한 번 더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 참여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입찰에 참여한다면 상당히 인수를 할 수 있는 M&A의 성공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AC 같은 경우에는 화학 공장으로 지금 PX 60만 톤, 그리고 벤젠 65만 톤, 납사 65만 톤의 생산수 캐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롯데케미칼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매출에서 외형 성장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뭐 NCC, 롯데케미칼 같은 NCC 업체들은 2015년 턴어라운드 이후에 2년째 호황인데 생각보다 주가 탄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호황을 말했다고는 하지만 가파른 일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둔화되어 있고 그 이유는 피크 아웃과 관련된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인데요. 롯데케미칼과 같은 경우는 인수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하락이 있다면 매수 기회를 삼아서 좀 더 오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오히려 지금의 하락이 매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셨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좀 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전고점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 문제라고 좀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외형 성장이 이뤄지게 된다면 충분히 뭐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카카오 얘기입니다. 카카오 요 근래 또 다시 한번 상승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9만 원에 근접하는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알리페이 얘기 나와 있고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분할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리페이와 같은 뭐 제휴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단지 뭐 알리페이와의 제휴로 인해서 오르고 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들이 좀 없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알리페이와 관련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각각 엇갈린 시각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좀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수료와 관련된 내 매출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수수료 수치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팩트는 우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분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분사를 하게 되면 알리페이 모회사인 지금 중국 엔드파이낸셜로부터 2억 달러 정도를 투자 유치를 받아서 카카오페이가 따로 독립적으로 좀 운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분사일은 올해 4월이고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연동을 해서 국내외에 교차 서비스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지분을 지금 카카오가 보유를 하게 되면서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치를 좀 평가를 한다면 한 5천억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뭐 지분법이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알리페이와 연동을 통해서 거래 대금 자체는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16년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을 좀 본다면 지금 107억 달러로 한 12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국내 방한 외국인 중에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정도 됩니다. 중국인 같은 경우는 모두 알리페이를 중국 자국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증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내 실사용자가 지금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내 유입되는 시장 규모로 본다면 한 1천억 원 정도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알리페이 가맹이 늘어날수록 시장 규모는 확대가 되겠지만 지금 결제 수수료율이 0.2에서 한 0.3%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카카오페이에 들어오는 매출 기여도는 상당히 낮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카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지금 알리페이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반기에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O2O 서비스들 그리고 신규 광고 상품 출시 이러한 부분들 좀 맞물려서 봐야겠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 접기는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 정도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별로 리포트가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분석에 어디다가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그럼 팀장은 이제 하반기쯤을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교체 시점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5% 넘는 상승률이네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 이유는 뭐 두산 마켓과 관련된 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작년에 제가 두산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상장 초기에 너무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제 실적을 바라본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마켓과 연결단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산마켓의 실적을 보면 올해는 그렇게 좀 좋지 못했던 흐름을 좀 보여주었지만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자체는 본다면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마켓에 뭐 자금 수혜를 좀 받아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오늘 주가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두산 인프라 코어가 외국인들의 강세로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흑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 인프라 코어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두산이 지금 두산밖에 상장으로 인해서 자금수를 모두 받고 있고, 두산 그룹주들이 모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주가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마켓이 상장을 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모습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하는 포인트로 두산 인프라 코어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실적이 흑전도 있었고 적자 전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분명히 실적이 잘 나와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두산마켓이 상당히 좀 부진했지만 연결 실적은 컷에서에 부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굴삭기 판매 증가와 같은 부분들, 엔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APEM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7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172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을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중국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에 3월과 4월이 상당히 성수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차관에서 본다면 지금이 상당히 투자하기에 적기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고요. 영업 외단에서 조금 리스크를 체크를 해본다면 영업 외단에서 밥캣과 관련된 구조조정 비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상장과 관련된 비용들이 일시적으로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환손실이 발생해서 단기 순이익단은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일시적인 비용들이다라고 봐주신다면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들을 모두 떨고 지금 올해부터 다시 새로 스타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상당히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무구조는 나아지고 있고요. 중국 굴삭기 시장이 3월과 4월에 성수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현재 1분기 지금 실적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적기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반대로 이제 실적이 저하 우려가 좀 있고요. 전망이 좀 안 좋고 영업이익도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바텍 얘기입니다. 바텍은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좀 바라볼까요? 네, 우선 바텍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실적 저하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는 좀 자회사와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뉴스화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HTS상에 보여지는 뉴스 등을 좀 본다면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면 바텍이 지금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인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상당히 잘 나왔다. 하지만 4분기 실적 자체는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과 관련된 우려감이 지금 4분기와 관련된 실적 우려감이 아니고 지금 올해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이유는 바텍의 자회사인 레이언스가 연결 실적을 잡히냐 안 잡히냐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바텍의 연결 영업이익단에서 23%를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바텍이 가지고 있는 지분 3.8%와 바텍 이후 홀딩스와의 바텍 아메리카 지분 51%의 지분 교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 레이언스가 빠지게 된다면 영업이익단에서 상당히 많은 실적 감소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며칠 전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던 이유도 레이언스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루머가 좀 돌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지금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좀 명료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년 기준으로 본다면 레이언스 기준의 매출액은 980억, 순이익은 174억입니다. 바텍 아메리카의 경우 매출액이 450억, 순이익은 25억이기 때문에 지분 교환이 이루어져서 레이언스의 지분이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결단을 잡히지 않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악화는 상당히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연결로 잡을지 안 잡을지 아직은 미정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지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분기 안에 이루어진다면 투자 손실이 상당히 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관들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단에서 지금 투신들의 상황이 상당히 좀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잡히는 수급으로도 뭐 투실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매도를 지금 치고 있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뭐 낙폭 과대로 인식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하기에 상당히 좀 적합하지 않고요. 지분 변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된다면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한번 맞이하고 실적이 좀 더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한다면 그때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만약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은 관망세를 좀 가져가자. 지금 당장 손절을 치게 된다면, 로스컷을 좀 치게 된다면 너무 많은 손실이 좀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좌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안정화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놓고 엑시트를 좀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들은 워낙에 많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좋아서 강세 보이는 겁니까? 우선 지금 좋은 포인트 찾아드린다면 아무래도 구조 조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오늘 좀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현대미포조선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는 선박 가격이 상당히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중국 쪽에서 좀 본다면 지금 중국의 조선소가 한 75%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 400여 개 조선소 중에서 40%가 넘는 167개 조선소는 16년에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모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구조 조정이 상당히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살아남은 중소형 조선소가 상당히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주를 못 받아서 1년 내내 적자를 기록을 계속 하고 있고 매출액이 거의 0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우수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살아남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현재 중국에서 본다면 백사기의 석탄 발전을 전면 보류하고 LNG 발전 투자를 모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BP에 따르면 2035년에 천연가스 수송 분야에서 LNG 비중이 상당히 석탄가스 비중이 높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LNG 수요와 이러한 공급 증가는 LNG선,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일부 좀 생산을 하고 있는 LNG선의 수요가 발주가 좀 더 추가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하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미포조선 지속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중국 쪽에서 주력 선종의 MR 탱커인데, MR 탱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주 회복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주 회복이 상당히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이 조선, 지금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같이 독과점하고 있던 기업들이 모두 지금 RG가 발급이 안 되면서 오늘 청산을 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앞으로는 독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살아남은 중소형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재무구조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소형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MSA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조금 더 종목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별별 종목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우선 오늘은 좀 증권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지금 증권주를 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증시가 2100포인트를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은 증권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좀 상당히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증권주 중에서도 미래세 대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좀 본다면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여태껏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뚫고 올라간다면 증시 상승에 대한 예고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증시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1평균 거래 대금이 7.3조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수준은 상당히 낮지만 2016 지금 12월 6.5조 정도를 지금 기록한 이후에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증시 자금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지금 거래 비중 자체가 2월 중에는 61%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 대차 비중들도 모두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다시 좀 몰리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증권주들의 지금 수수료 매입이 좀 더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본다면 사실상 바닥에서 좀 더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상 개인들의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차트는 3점, 수급이나 재료 같은 경우에는 모두 4점을 좀 드렸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좀 볼 수 있는 건 내수와 좀 관련된 네. 종목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스피가 2100포인트고요. 좀 하락을 한다면 내수주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음식료 섹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음식료 섹터에서 MS를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가 없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차트도 지금 상당히 좀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상당히 좀 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역대 저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점을 드리면 차트 같은 경우에는 3점 정도를 좀 드렸고요. 차트는 2점을 드렸고 수급이나 재료는 3점을 드렸습니다. 네. 자, 별별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이 24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5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06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15% 상승. 오늘의 상승 흐름은 21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05포인트 전후로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좀 더 보기 쉽게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106포인트부터 2108포인트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들 보입니다. 저가도 형성했네요. 2101포인트. 한마디로 2101포인트 저점 형성한 뒤에 2108포인트까지 위아래는 굉장히 크지 않은 진폭이지만 2100포인트에 안착하면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이 좀 많이 삽니다. 2080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1883억 원, 개인이 734억 원 순매도합니다. 자,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융투자가 1364억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고요. 투신도 1307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지금 오늘도 580억 원이나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에 조금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 쪽은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하면 매도하고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하면서 196만 4천원까지 오릅니다. SK하이닉스 조금의 조정이 나오네요. 5만 6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현대차 15만원 이하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1,500원 정도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29%나 상승하면서 156만 8천원까지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4만 3,300원까지 오르면서 4만원 초반부터 4만 3천원대까지 단 3거래일 만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오늘도 6천원 정도 상승하면서 80만원에 근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입니다. 26만원에서 멈춰있는 상태. 포스코는 이제 30만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9만 2,500원까지 4천원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조정받네요. 12만 4,500원까지 1,500원 빠져있고요. 신한지주가 4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현재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이 621포인트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1.43포인트 빠졌고요. 0.23% 하락하지만 620선을 꿋꿋하게 지켜주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전강후약입니다. 장 초반에 624포인트까지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상승 출발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가는 621포인트, 현재 포인트까지 쭉 흘러내리는 모습들인데 사실 흘러내렸다고 표현하기도 뭐한 게 624포인트부터 621포인트며 위아래로 0.5%의 구간만을 두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그제 이어서 오늘도 답답한 흐름,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하지만 620포인트는 지키고 있다. 이 정도로 지수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139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211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387억 원 순매도하는데 기관의 매도 주체는 금융투자가 47억 원, 투신이 18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장 초반보다 매수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28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수급 주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방향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는데요. 10만 1,100원, 오늘 100원 상승합니다. 카카오가 조금 전에 뭐 호재가 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89,500원까지 상승하고요. CJ E&M이 8만원 밑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79,800원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2.81% 조정을 받으면서 41만 4,300원입니다. 로엔 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옵니다. 17만 7천원대까지 빠지면서 3.23%의 낙폭을 기록합니다. 5,900원이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 코미팜도 하락이고요. 바이로메드는 10만원 이하로 빠진 모습입니다. 1.29%나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컴투스가 어제 살짝 쉰 이후에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3.05%나 상승하면서 11만 4,800원대까지 상승하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단 하루를 쉬고 8만 5천원부터 11만 5천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GS홈쇼핑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2월 22일) 수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벨을 올렸고요. 지수도 바쁘게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마감 지수가 나오는지 시황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사실 좀 흐름이 좀 좋을 수가 있었는데 중국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하고 지금 2104포인트에서 좀 마무리 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장이 좀 개장을 하면서 국영 자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국영 자금이 좀 동결이 된다. 중시적으로 좀 자금 유입이 안 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좀 지수가 상승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좀 확대는 못하고 확대폭이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다만 그래도 홍콩 지수가 아무래도 뭐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홍콩 지수들이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역시도 좀 상승을 좀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모두 각자 선물옵션 포지션에 충실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옵션 포지션이 모두 상방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모두 지금 하방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좀 자금을 많이 좀 투입을 하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하방이었기 때문에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지수를 끌어내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한 섹터를 보면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를 좀 더 상방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여력들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차관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사실상 단기적인 매매 물량들이 나오긴 있습니다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투신의 매매 물량을 좀 조심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신의 지금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앞으로 크게 오를 수가 없는 종목들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금 이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이 좀 수혈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부담감을 좀 느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정리를 쭉 해주셨고요. 마감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3.68포인트 상승한 2106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포인트 하락한 621.3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과 외환 시장 바로 살펴보죠. 해외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못의 올대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해외 선물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 해외 선물 시장을 살펴볼 때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증시 지수보다도 변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종목을 집중 전략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그대로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시아장이 끝나는 무렵에 미증시 해외 선물의 이 흐름이 완전 색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정책에 관련된 얘기가 오늘 나오느냐 내일 나오느냐, 즉 FOMC 이 통화록 회의가 새벽 한 3시 무렵에 또 발표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의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아니면 FOMC 회의가 먼저 나오고, 회의록 그 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서 나오느냐,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 시장의 어떠한 그 강약을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지수 선물, 즉, S&P 같은 경우 지수에 해당이 되고요. 또, 10년물 국채라든가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지수와 반대적인 역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봤었을 때에 아직 아시아장이 완전하게 다 끝나지도 않은 이 시간, 즉 3시 34분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색깔이 확연하게 좀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에 10년 채권과 10년 국채와 골드 선물을 매도를 해라라는 의견을 드려놨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신 이 그래프가 골드의 그래프인데요. 골드를 보시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면은 거의 오후장에 이렇게 빠졌다가 미증시가 출발할 무렵엔 또 한 번의 어떤 재료라든가 이슈 때문에 어제는 PMI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었죠. 상대적으로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시아 증시 때는 다시 한 번 또 하락을 보이다가 미증시가 상승할 무렵까지 또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제보다도 더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1204, 거의 한 1234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1234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금선물 같은 경우 다시 전일의 저점 정도까지 가속화가 붙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시장에 대한 긍정 에너지가 더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고용지표라든가 어떤 소비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의 상승은 현재 국면에서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정부 동안에 언젠간 한 번은 큰 폭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거가 이게 초기냐, 임기 초기냐 아니면 임기 말기냐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국면은 어떤 추세보다는 지그재그 매매를, 즉 선택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고점에 가면 매도를 해주고 또 저점에 가면 청산을 해주는 이 고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하고요. 또 같이 항상 늘상 보고 있는 이 금리 10년물 국채가 이제 이번 주가 이 포지션들이 만기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딱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S&P 지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제도 강세인데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반대로 금선물이라든가 골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의 하락은 지수의 상승, 즉 호재, 시장의 어떤 호재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해드렸었는데요. 에너지가 최근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계속 최근에 나왔었죠. 오펙에서 감산 합의 이행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고 있다. 이 정기 회의는 오펙 같은 경우 6월하고 12월 달에 정기 회의가 있는데요. 아주 급격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기 회의 때까지는 이제 시장이 끌고 가다가 감산을 더 추가로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이어진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51불 때까지 다시 하락을 했다가 53.50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간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54불 대, 이 비금, 그래프들, 막대 그래프가 있는 자리가 54불대인데 54불대를 강하게 돌파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어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이제 앞에 저점보다는 가격의 레벨업이 한 단계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보다도 내일 새벽 6시 반에는 원래는 수요일 날이 원유 재고 발표인데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API 원유 재고 발표가 먼저 나고, 그리고 나서 또 밤 12시 반에 지표 발표가 나기 때문에요. 이 흐름들을 본다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매도보다는 크루드 오일이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이 내놓고 다시 또 54.30에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매수 에너지, 즉 S&P가 상승을 하면 크루드 오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크루드 오일과 S&P에 대한 색, 그리고 골드와
10년 국채하고의 색깔이 너무 달라지게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려 미장이 출발하기 전에 시세의 어떤 수익 구조를 얻으실 수 있다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요. 그런 구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연구소 올대표처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외환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2원의 거래를 마감해서 0.31%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하고 그리고 또한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143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달러화는 미국 지역 연준 총재의 매파적 발언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대학 강연에서 어떤 재정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연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게를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월달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2월 마르케트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55에서 54.3으로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5.6에서 53.9로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대선이 4월 달에 있는데요. 4월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정치적 불안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극우 성향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7%로 1위를 기록했고요. 2등으로 최근에 스캔들이 있었던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이 다시 2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는 혼전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유로화 가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뚜렷한 방향성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로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화 인덱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오늘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 종가 같은 경우는 101.35를 기록해서 0.4% 정도 상승했는데요. 미니애폴리스 연준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골든밸리 타운홀 미팅에서 머지않아 미래 연준이 일부 자산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반응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를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연 이자율이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금융 안정성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연 이자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금리인데요. 이 자연 이자율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통화 정책이 정통적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금리, 자연 이자율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자 제조업 지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한 101.45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트럼프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금은 좀 트럼프 감세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인데요. 예상보다 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세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적정하게 줄이는 전략을 통해서 감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샘플러스 김세웅 멘토와 함께했고요. 멘토님 감기가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일정 내일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23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미국의 12월 주택가격지수 발표합니다. 또
이날 시장 조사기관 마킷이 발표하는 미국의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같은 날 일본의 12월 경기 동향지수 수정치와 1월 기업 서비스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내일의 일정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도 저희가 좀 두루뭉술하게나마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좀 지표들을 좀 본다면 변동성 지수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역대 최저점을 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코스피가 올라갈수록 물론 지수가 내려가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 지수가 바닥을 찍을수록 코스피는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지금 같은 경우도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30원 정도가 지속적인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의 여력이 좀 상당히 부족하진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업들의 펀더멘탈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이러한 매크로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방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그에 따라서 포트를 좀 더 압축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를 우선 압축해서 가져가고 압축해서 수익이 난다면 좀 업종이나 아니면 섹터라든지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벤치마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PBR 저평가 종목들을 좀 더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런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없는 증시에 대응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을 팀장님 좀 볼까요? 네, 우선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대우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 종목?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관련된 빅베이스라든지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사실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업종 내에 지속적으로 저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시 상승에 대한 예고가 아무래도 좀 우려감은 있겠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7년 2월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7.3조 원이고요. 절대 수준은 낮지만 작년 12월 6.5조 원을 기록한 걸 보면 저점에서 충분히 바닥을 좀 찍고 올라와주고 있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 모두 지금 나왔고 다시 대차 상환 잠깐 다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수수료를 좀 챙겨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 내에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WS 수익의 안정성 그리고 PI 부분에서 높은 이익 창출 능력 등을 본다면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면 지금 현재가서부터 한 8,300원 정도, 8,130원 정도에서 좀 잡아드린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아무래도 피로감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밴드 하단을 좀 잡아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손절 라인을 좀 본다면 사실 6,680원이 연 저점이기 때문에 이 이상 내려간다면 손절 좀 쳐야겠지만 우선 7,000원 정도 좀 잡아드렸습니다. 좀 더 일찍 쳐서 포트 내 안정성 좀 꾸려가는 방향을 좀 잡아드렸고요. 지금 수급 같은 경우 좀 본다면 수급이 아무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증권 쪽으로도 외국인들 상당히 많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특히 상당히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보험 쪽에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다. 투신도 일정 부분 중간중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좀 손바뀜이 있긴 하지만 연기금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분할 매수를 좀 하자. 지금부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자라고 하는 건데 목표가가 11,150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기간 사실 좀 길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실적도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어닝 시즌 한 1분 3월까지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따라서 실적들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러한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미래에셋 대우 쪽에 특히 증권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미래에셋 대우가 업계이기 때문에 가장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초대형 IB 업무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개선이 된다면 미래에셋 대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2분기 한 중반까지 봐주신다면 충분히 한 11,000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이잖아요.
증권업종이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지수가 잘 가니까 아무래도 오르는 건 맞는데 업종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업종 전체적으로 사실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미래에셋 대우 한 종목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가져오긴 했지만 미래에셋 대우뿐만 아니라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혹은 뭐 미래에셋 대우 뭐 지금 가장 저평가 뭐 ROE가 가장 높다는 뭐 메리츠 종금 이러한 종목들 사실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증권업종들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포트 내에서 한 20% 가져가서 포트 내에서 한 20% 비중으로 모든 종목들 한 5개 종목들은 모두 담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업종 이야기까지 쭉 나눠보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